6개인데, 자, 품사, 단어의 형성, 문장의 구성, 혹은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법 요소의 이해, 문장의 짜임새, 의문의 변동, 총 6개의 챕터로 나가는데, 이 중에 시험 문제는 5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가. 이 중에서 5개가 나온다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품사 단어는 꼭 나오고, 문장의 성분과 문장의 짜임새에서 각각 나올 때도 있고,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법 요소에서도 꼭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이. A형, B형 공통이고요. 의문의 변동도 A형, B형 공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서 어디에 해당되는 걸 하냐면, 품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를 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봅시다. 첫 번째 품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 주 목적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품사를 알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창영고등학교 시험법에 들어갔으니까 단어가 뭔지는 알 거라고. 효율아, 단어가 뭐지?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만나면서 너무 또 앞서가기가 좀 그러니까, 자, 겸손하게 지금 효율이가 말을 안 하는데, 단어는 2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어는. 모든 단어는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미와 함께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자립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의미를 지닌 최소의 자립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성립시킬 수 있는 요건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의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건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품사라고 했죠. 품사. 그럼 품사는 뭐냐? 이 단어들 중에, 자, 품사는 단어인데, 단어에 뭘 이야기하는 거냐? 묶음을 품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끼리 묶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묶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준이. 자, 그 기준 3가지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페이지 3페이지라고 보시죠. 3페이지를. 자, 3페이지를 보면은 단어를 묶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3가지가 형식, 기능, 의미라고 나와 있어요. 형식, 기능, 의미. 이 3가지가 단어를 묶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중에 제가 수업할 때 빼는 게 뭐냐면 의미를 빼요. 의미를 빼고 뭐 위주로? 형식과 기능 위주로 수업을 한다라는 거지.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문법을 뭘로 이해하느냐? 구조적으로 이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방식이 문법을 뭘로? 구조적으로 이해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패턴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뭐 공부한다고요 오늘? 품사를 공부한다고 했죠. 품사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품사는 뭐다? 단어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리가 돼야 돼. 단어는 뭐다? 의미를 지니면서 자립할 수 있는 단위를 단어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묶은 게 뭐다? 품사다. 그럼 뭘로 묶었느냐? 형태와 기능, 의미로 묶었는데, 우리가 수업할 때는 뭐를 빼겠다? 의미를 빼겠다. 그럼 뭐와 뭘로만 공부하겠다? 형태와 형식과 기능으로만 그 부분을 공부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 전제로 깔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고. 선생님 여기 봐. 너무 쉬운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공부에 앞서서 품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랑 몇 가지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그게 이제 뭐냐? 단어를 이제 넘어가서 품사로 가게 되면은, 품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전제가 뭐냐? 선생님이 수학 위주로 쭉 수업을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수학. 자, 이게 여러분들 수학 집합으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되겠지. 문법은 이 전체 집합을 뭐 하는 거냐? A, B로 나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B가 아니면 무조건 A예요. 반대로 A가 아니면 뭐가 되겠어? B가 된다 이 말이라고. 문법은 저 2개로만 나눌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게 어떤 식이냐면 얘야 얘. 이 B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용이 작은 거를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건 다 뭐가 된다? 많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책 아래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바로 단어를 분류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거기 보면 뭐랑 뭐가 있냐, 불변어하고 가변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불변어와 가변어는 뭐냐, 말 그대로 이거예요. 변은 변화한다 이 말이니까 변화하지 않음, 이게 불변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변어는 뭘 이야기하겠어? 변화함 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럼 뭐가 변하지 않느냐? 자, 이게 형태예요. 형태입니다. 형태. 그래서 불변어는 뭐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 가변어는 뭐냐? 형태가 변하는 말. 오케이? 자, 여기 갔는데 그 중에 B가 뭐냐? 선생님이 항상 오늘 이제 수업하는 거 다 B야, B. 작은 것만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B에 해당되는 게 뭐냐? 동사, 형용사, 그리고 하나 더가 서술격 조사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빼면 나머지는 불변어야. 무슨 말이야, 알겠어? 민수야, 집중. 자, 얘네들을 빼면 뭐라고? 나머지는 뭐라고? 불변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작은 걸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변어와 가변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한다고? 가변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가변어가 아니면 다 뭐다? 불변어다. 그럼 명사는 불변어냐 가변어냐?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지. 그럼 명사는 불변어야. 관형사는 불변어냐 가변어냐?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불변어라고. 부사는 마찬가지. 불변어가 되겠지. 그럼 가변어는 뭐냐? 뭐라고?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 세 개만이 가변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기본 공식이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앞에서 먼저 깔아놓는 겁니다. 우리 수업의 방식과 기본 틀은 뭐냐? 품사를 이해하는데 뭘로만? 형식과 기능으로만 설명하겠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구조적 이해라고 한다고요. 됐지?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시키겠다? 문법은 기본적으로 전체 집합이 존재하는데 이 전체 집합 가운데서 뭘 가르치겠다? 작은 것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은 이 개념을 모르면 A도 외워야 되고 B도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 외워야 될 게 많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생님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뭘 알아가는 거야? B를 알아가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조금 공부하고도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아직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안 들어갔는데 기본 전제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 품사 설명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뭐가 나와 있느냐? 명사, 대명사, 수사.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체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 체언이라고 한다고요. 체언. 우리는 아직 공부를 할 줄을 잘 모르나 본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했지? 내가 교육학자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감각기관을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자, 공부를 못하는 순서부터 이야기해줄게. 공부를 제일 못하는 친구들은 뭘로 공부하냐면 이렇게. 뭘로 공부하지? 눈으로. 우리 효율이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워? 눈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눈으로만 외우면. 무슨 말 알겠지? 왜? 감각기관이 시각만 활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뭐랄까? 손으로 쓰면서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써서 해요. 그럼 감각기관이 몇 개가 쓰이는 거지? 몇 개가 쓰이는 거야? 두 개지. 뭐랑 뭐? 시각과 촉각만 쓴다 이 말이야. 그럼 두 개로 공부하면은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야. 그보다 높은 단계는 뭘 해야 돼? 그렇지. 말을 해야지. 말을 하면 감각기관이 몇 개가 움직일까요? 눈으로 보고 말을 하고 손으로 써. 그럼 뭘로도 들을 수 있지? 귀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감각기관이 몇 개가 들어가는가? 4개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게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면 같이 따라서 한마디라도 해야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쌤 설명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은 항상 따라서 말하려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아주 조금 노력하고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오케이? 자, 다 같이. 체언은 뭐라고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언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체언은 이렇게 되니까 말의 중심이 되는 말을 체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체어는 주로 뭐 역할을 한다면 주어나 또는 목적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체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체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체언을 이루는 첫 번째가 명사라는 거지. 이 명사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명사는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명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쓰임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가 있겠지. 여민수 고유명사야 보통명사야? 그렇지. 민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유명사지. 분필은 많이 있지. 이거는 뭐가 되겠어? 보통명사지.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저는 수업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설명을 하는데 명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뭐가 있느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명사냐 아니면 자립할 수 없는 의존명사냐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 중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지. 전체 집합 가운데서 뭐 가르쳐준다고? B를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B. 이 B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의존명사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의존명사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이해돼? 의존명사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자립명사가 된다 이거지. 오늘은 의존명사를 공부하는 게 명사에서 주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에 나와 있는 체언의 기본 법칙 체언의 법칙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체언은 기본 법칙이 뭐가 있냐면 조사와 뭐 한다? 결합한다라는 게 체언이 갖고 있는 기본 법칙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 절대 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친다? 의존명사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존명사라는 건 첫 번째 뭔가에 의존한다라는 거지. 자, 의존명사는 뭐에 의존하느냐? 관용어에 의존합니다. 관용어에 의존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관용어가 뭐냐?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기본 공식의 관용어는 받침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관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관용어에 의존하는데 이 관용어의 위치는 어디냐? 의존명사의 앞에 들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거 첫 번째 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의존명사 또한 체언이기 때문에 뭐와 결합할 수 있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사는 어디에 결합하느냐? 체언의 뒤에 결합합니다. 요게 의존명사의 기본 조건이야. 이 조건을 성립시키면 걔가 뭐가 되느냐? 의존명사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갖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지. 우리 속담 중에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어디가 눈에 들어오냐? 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왜 것이 눈에 들어오느냐? 앞에 아는이 뭐냐? 관용어예요. 얘가 관용어가 될 수 있는 조건의 받침이 뭐가 쓰였습니까? 니은이 쓰였지. 그렇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조사가 붙었지. 고로 것이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된다 이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요 조건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 의존 명사라는 건데 의존 명사의 전제 조건은 앞에 관용어가 오고 뒤에 조사가 붙는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다고요. 이해돼서? 근데 잘 봐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 국어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녀석이 다르게 쓰이면 시험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만큼이 있어요. 이 만큼을 한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는 만큼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너만큼은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이때 잘 봐. 이때 잘 봐. 여기 지금 뭐가 쓰였어요? 얘도 만큼이지? 얘도 만큼이라고. 근데 이 두 개의 품사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요 만큼은 봐봐. 앞에 지금 뭐가 왔느냐? 받침이 니은으로 끝났지? 그리고 얘를 꾸며주는 뭐가 왔습니까? 관용어가 왔다 라고 할 수 있지. 뒤에 뭐가 붙었지? 만이라는 조사가 붙었지. 그리고 이 만큼은 품사가 뭐가 되겠어? 품사가 뭐가 되겠어? 의존명사 아니야. 명사지. 명사는 명사 중에 어떤 명사? 의존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품사가 뭘까? 얘 품사. 희승아 뭐야? 자, 얘 품사를 알려면 구조를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맞지? 자, 요 앞에 오는 너가 품사가 뭐야? 너. 너가 품사가 뭐야? 너. 나, 너, 우리. 이런 거 뭐지? 대명사라고 했지, 대명사. 자, 앞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뭐라고 했죠? 체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체언은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조사가 온다고 했지. 너라는 게 대명사기 때문에 뒤에 오는 만큼은 품사가 뭐가 되겠어요? 조사가 된다 이 말이라.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품사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요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거를 의미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공부하는 거야. 이 말이 놓여있는 구조를 이해해야지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의존명사가 아니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지? 자리명사가 되는 거. 근데 자리명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거의 대부분의 명사가 무슨 명사니까? 자리명사니까. 의존명사는 뭐에 의존한다? 관용어에 의존한다. 걔가 관용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 받침이 주로 니은과 리을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이게 의존명사가 갖고 있는 기본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나 여기 나와 있는 만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된다. 그래 집중해. 오늘 일찍 가려면 요걸 수업을 들어야지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풀면 오늘 집을 못 가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요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내는 게 좋단 말이야. 문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알겠어? 요 부분 요렇게 됐어요?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첫 번째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명사에서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의존명사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갈까? 두 번째로 가면은 자,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명사. 대명사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대명사는 말 그대로 풀었으면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가 뭐냐? 대신 사용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 대명사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크게 몇 개냐? 3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집중해. 나랑 내기할 테니까. 자, 대명사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대명사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대명사,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 첫 번째야. 대명사는 뭐랑? 인칭 대명사랑 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이 지시 대명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그, 저가 되겠지. 이때 이는 화자한테 가까운 거야. 이거 나한테 가까운 거지. 그 다음에 그것은 청자한테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지. 희성 그거 좀 가지고 와 라고 할 때 그것은 청자에 가까이 있는 거지. 저것은 화자와 청자 둘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저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시험에 나와요.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는 지시 대명사고 하나는 지시 관형사입니다. 자, 이따 예를 풀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고 어떤 게 지시 대명사, 지시 관형사인지 알아봐야 돼. 이 일은 우리가 끝내자. 자,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끝내자. 그래서 자, 이는 우리의 잘못이다. 자, 2가지가 있어요. 이때 이에 동그라미 쳐. 얘도 이에 동그라미 쳐. 이렇게. 자, 요걸 1번, 요걸 2번 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요 1번과 2번의 품사가 다르단 말이야. 효율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1번의 품사는 뭐지, 효율아? 관형사. 그렇지. 왜 관형사지? 조사가. 그렇지. 바로 저겁니다. 아까 내가 말했지, 되게 겸손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말 안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거야. 이게 뭐라고? 조사의 결합 유무야. 조사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선생님이 전제를 깔아놨네. 조사가 붙는 건 뭐라고 했지? 체언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는이라는 조사가 붙었단 말이야. 얘가 대명사야. 얘는 조사가 안 붙었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지? 관형사가 된다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제일 낮은 차원의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낮은 차원의 시험이 나오는 거라고. 왜 수능이 어려웠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월,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거 나왔어.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금방 문제를 푼단 말이야. 이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누군가? 빨리 들어와야지. 앉으세요. 책 갖고 가, 책. 책 2개씩. 2개씩. 자, 앉아, 그쪽에. 자, 3월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작년에 6월 모의고사라든지 9월 모의고사. 민경아, 너 얼굴 지금 촬영되는 거야. 손 한번 흔들어줘야지. 자, 봅시다. 3월이나, 그러니까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쉬웠다라는 건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시험이 쉬운 거야. 오케이? 자,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대명사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3가지라고 했지. 첫 번째가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야.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줬어요. 뭘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대명사,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 관형사. 그러니까 조사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칭대명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고, 두 번째는 인칭대명사에서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인칭대명사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뭐냐? 하나의 대명사가 뭘 담당하는 거냐면 2개의 인칭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이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쉬운 거야.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국어에서는 당신하고 또 뭐가 있냐, and로 해야 되겠지. 당신하고 저희가 있어요. 저희. 여기 이제 2개의 인칭을 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당신을 보면 이런 거지. 당신 나이가 몇이야?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이런 문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당신이 손수 운전하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이때 지금 뭐가 쓰였냐면 당신이 한 번 쓰였고 이때도 당신이 쓰였단 말이지. 근데 이게 서로 인칭이 다르다고. 자, 요 인칭을 알아야 되는데 요 인칭에는 인칭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1인칭, 2인칭 이거 좀 어려운 건데 혜솔이가 대답해 볼까요? 혜솔아, 영어의 1인칭이 뭐야? 네? 영어의 1인칭 어렵지? 그렇지. 이거 보통 언제 배웁니까? 중학교 때 배우나요? 영어 1인칭은 I지, 나지. 2인칭은 U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수능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 2인칭을 물어보는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국어에서 인칭 대명사는 모두 다 뭐가 나오냐면 3인칭 대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3인칭 대명사. 왔어? 3인칭 대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자, 잘 봐.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돼. 3인칭 대명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1, 2, 3. 여러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야. 3인칭 대명사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미지칭 대명사가 있고요. 미지칭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칭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제기대명사를 알고 있어야 돼. 제기대명사를 풀었으면은 여기다 쓰면, 잠깐 쓰면,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선생님 그냥 쓰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다시 받는 대명사. 여기 쉽게 이야기하면 뭐다? 제기대명사야.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앞에 나오는 말을 다시 받는 대명사가 제기대명사라고.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소유격 이런 개념이랑 달라.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적 개념과 국어의 문법적 개념을 동일시하면 안 돼. 근데 한 60%는 겹칩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유학을 갔다 온 나를 만난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나는 국어 선생님도 유학을 갔다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어 문법도 되고 국어 문법도 되는데 지금 수업은 국어 문법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제기대명사는 뭐다? 앞에 나오는 말을 다시 받는 대명사를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 이 제기대명사는 몇 인칭이다? 3인칭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봐. 이때 이 당신을 뭐란 말이야. 할아버지는 당신이 손수 운전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3인칭 제기대명사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당신은 나이가 몇이야? 라고 할 때 이때는 2인칭으로 쓰이고, 할아버지는 당신이 손수 운전하신다라고 할 때 당신은 몇 인칭으로 쓰이는 거냐면 3인칭으로 쓰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패턴을 보면은 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국어 문법에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똑같이 생긴 녀석이 다르게 쓰이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게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 얘는 똑같이 생겼는데 인칭이 달라. 품사는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한 아이가 또 뭐가 있냐? 저희가 있단 말이지. 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인칭과 몇 인칭으로 쓰이냐면 1인칭으로 쓸 때가 있고 3인칭 제기대명사로 쓰일 때가 있겠지. 3인칭 제기대명사로 쓰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들이 어려서 저희밖에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저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3인칭 제기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다시 받는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 희수가 얘는 품사가 뭐야? 밖에. 저희밖에 모른다 할 때 밖에는 품사가 뭐야? 뭐라고? 그렇죠. 조사지. 얘가 조사가 되는 이유는 뭐야? 앞에 나와 있는 게 대명사라고 했지. 체온 뒤에는 무조건 뭐가 묻는다? 체온 뒤에는 무조건 뭐가 묻는다? 그리고 얘는 품사가 뭐다? 조사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요게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난이도가 지금 낮은 것부터 하는 거야. 제일 낮은 건 지시대명사와 관용사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거의 답은 뭐였다? 조사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지시대명사,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 지시관용사, 이렇게 이야기됐죠. 이게 첫 번째였다고. 두 번째는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의 대명사가 두 개의 인칭을 커버하면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게 우리 국어에서는 뭐랑 뭐밖에 없다? 당신과 저희밖에 없다. 당신은 대명사긴 한데 당신 나이가 몇이야처럼 2인칭으로 쓰일 때와 할아버지는 당신이 손수 운전하신다 할 때 앞에 있는 할아버지를 받는 제기대명사로서 3인칭으로 쓰인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두 개의 인칭이 나타난다. 마찬가지 저희도 1인칭과 3인칭으로 씁니다. 그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라는 개념이니까 1인칭으로 쓰이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저희밖에 모른다고 할 때 이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3인칭 제기대명사로 쓰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말고 이제 세 번째 게 있단 말이야. 이거 말고 나머지 게 대명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 하나씩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요 수능에서 요 세 가지밖에 없어. 대명사가 무조건 나오면 하나, 둘, 셋. 그 세 번째를 지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 중에 두 개 한 거야. 그 중에 지금 두 개 한 거야. 대명사 부분에서는. 첫 번째 명사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 의존명사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 의존명사의 조건은 선생님 여기다 지금 정리해놨고, 대명사에서는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지금 두 개를 한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1월달에 수업하는 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갖고 하겠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줘야 되겠지? 자, 세 번째는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게 뭐냐? 얘예요, 얘. 인칭 대명사 중에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를 구분하는 게 요게 이제 세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둘 다 3인칭인데, 자, 잘 봐. 3인칭 대명사는 크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좀 전에 했던 무슨 대명사? 제기 대명사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방금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미지칭 대명사가 있고, 부정칭 대명사가 있다. 요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난이도가 지금 높아지는 거야. 자, 미지칭 대명사는 제가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지칭은 대상은 존재하는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부정칭은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정보도 모를 때 부정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명이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지. 자, 보자. 너희 둘 중에 누가 서울대 갈래?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이런 문장 있지? 자, 이때 잘 봐봐. 너희 둘 중에 누가 서울대 갈래? 라는 문장이 있는데 너희 둘, 얘가 대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서울대 갈 아이에 대한 정보는 알아 몰라? 모르지. 이때 이 누가가 품사가 뭐가 되냐면 3인칭 미지칭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알겠어? 얘가 뭐가 된다? 3인칭 미지칭 대명사가 된다. 이때 얘가 3인칭 미지칭 대명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얘 앞에 대상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돼. 참고로 재작년 3월 모의고사에 뭐가 나왔느냐?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가. 어떤 대화가 나와 있느냐? 우리 민경이가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택배 아저씨가 밖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그때 민경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안에서. 민경이가 뭐라고 이야기해? 택배 아저씨가 왔어. 띵동. 그럼 뭐라고 하지? 그렇지. 누구세요? 그 누구가 시험에 나온 거야. 그 누구가 바로 뭐냐? 3인칭 미지칭 대명사라고. 왜? 밖에 지금 누가 왔지? 택배 아저씨가 왔지. 그 사람이 대상이야. 하지만 안에 있는 민경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때 그 누구가 바로 뭐가 된다? 미지칭 대명사가 된다고요. 미지칭 대명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한다? 그 말이 있는 앞 문장에 대상이 나와 있으면 미지칭 대명사야.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그렇기 때문에 미지칭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전체에 깔려 있어야 돼. 이게 모의고사 나온다니까. 재작년 3월 모의고사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부정칭은 뭐냐? 대상이 누군지도 정보가 누군지도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이때 이 누구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모르지. 이때 이 누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정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정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야 누가 아침에 제일 먼저 왔니? 자 이렇게 가면은 자 누가 아침에 제일 먼저 왔니? 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부정칭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아침에 제일 먼저 왔니?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지? 미지칭이 되는 거야. 차이 뭔지 알겠지? 앞에 그 문장 앞에 전제의 정보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문법은 의미로 푸는 게 없다니까. 무조건 구조예요. 그 말이 나와 있는 앞뒤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딱 그것만 물어보게 되어 있다고. 알겠지? 자 다시 갑니다. 대명사는 시험제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는다? 지시 대명사와 지시 관형사를 구분하는 법이 시험에 나온다. 뭘로 해결할 수 있다? 조사가 결합하느냐 결합하지 않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다? 하나의 단어가 2개의 인칭을 커버하면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지? 그게 뭐가 있다? 당신과 저희가 있다. 당신은 2인칭과 3인칭으로서, 저희는 1인칭과 몇 인칭? 3인칭으로서 쓰인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건데 그게 뭐다?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참고로 3인칭 대명사 3가지가 뭐라고? 3인칭 대명사 3가지가 뭐라고? 다시 뭐라고? 제기대명사, 미지칭 대명사.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고. 왜? 다음 중 품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미지칭, 부정칭, 제기대명사를 물어볼 때도 있지만 3인칭과 2인칭을 물어볼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제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 전제가 3인칭은 제기대명사,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모두 다 뭐다? 3인칭이라고. 오케이? 뒤에 문제가 가면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기본을 항상 여러분들 빼놔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들 역시 대단해요. 딱 몸이 1시간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지금 몸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체온까지 여러분들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수사가 있죠, 수사. 자, 수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수사. 자, 수사는 우리 국어에서 수를 나타내는 말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를 나타내는 말을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는 시험지에 뭐가 나오느냐? 이거는 작년에 EBS 교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수사는 뭐와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느냐? 수, 관형사와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잘 들어. 내가 지금 앞에서 수업할 때는 엄청 쉬운데 막상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는 낚이게 되어 있다고. 해소라? 여기 잘 봐야 돼. 나온다고. 집중해서. 수사와 수, 관형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뭐다? 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게 기본이야. 근데 차이가 있죠. 수사와 수, 관형사는 어떻게 가느냐? 수사는 뭐가 붙고 조사가 붙고요. 수, 관형사는 뭐가 붙지 않는다? 조사가 붙지 않는다. 이게 기본 공식이야. 자, 그럼 이제 아래 선생님이 예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거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이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신발 2컬레를 사주셨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가사 중에 이런 게 있네. 한 사람을 사랑했네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자, 4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수를 나타내주는 말에 해당되는 걸 먼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수를 나타내주는 말이 뭐가 있지? 천이 있지. 그렇지? 두 번째 문장에서 뭐가 있지? 두 번째 문장에서는 두가 있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첫째. 네 번째 문장에서는 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다 수를 가리키는, 수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 그 중에 천은 뒤에 뭐가 붙었니? 조사가 붙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수사. 오케이? 그 다음에 수두는 조사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러니까 얘는 수관형사.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뭐가 붙었어? 는이라는 조사가 붙었지. 고로 얘는 뭐? 수사. 네 번째, 한 뒤에는 조사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수관형사. 느낌 와요? 느낌 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조사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읽어보고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수를 가리키는 문장을 찾아서 그러한 단어를 찾아서 조사가 붙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 말이라고. 참고로 자, 수관형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오겠어?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형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 명사가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명사지. 그런 뒤에 있는 을은 또 뭐가 되겠어? 조사가 되겠지. 무슨 말이 알겠어? 얘도 마찬가지야. 2켤레를 사주셨다. 얘도 뭐야? 조사가 붙었지. 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체언의 기본 공식. 체언은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체언에는 뭐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그 중에 명사는 시험지에 뭐가 나온다?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게 시험지에 나오는데 뭐만 공부하면 된다? 의존명사만 공부하면 된다. 의존명사의 기본 조건은 뭐다? 관형어에 의존한다. 관형어가 앞에 오죠? 관형어는 받침이 뭘로 끝난다? 니은과 니을로 끝난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뒤에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이게 의존명사가 갖고 있는 특징. 두 번째, 관형사, 대명사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를 구분하는 게 시험지에 나온다. 조사의 결합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단어가 2개 이상의 품사, 2개 이상의 인칭을 나타내는 게 시험에 나온다. 세 번째는 미지칭과 부정칭이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사는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가 붙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게 품사 중에 첫 번째 체언에 해당되는 설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렇게 늦게 왔어.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사거든요. 조사. 조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원에 조사가 있는데 좀 전에 공부했네요. 체언에 붙을 수 있는 말이 뭐라고 했죠? 조사라고 했죠. 자, 이 조사는 크게 개념상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조사가 있냐? 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격조사. 두 번째가 접속조사. 그리고 세 번째가 보조사. 이 조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그 중에 이 격조사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문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로 고칠 뭐냐? 자격입니다. 자격. 그래서 격조사야. 그러니까 격조사는 뭐다?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다. 이렇게 공부하면 쉽다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조사가 격조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주격, 서술격, 목적격, 둥둥둥둥둥둥 여러 개의 형태의 격조사가 존재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험에 나오는 조사만 설명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문법은 무조건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한단 말이야. 항상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이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때? 튕겨져 나가지.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갑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요 주격조사에 뭐가 있냐면 이하고 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격조사 중에서 목적격 말고 복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얘에도 뭐가 있냐면 이하고 가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했지? 생긴 게 똑같은 녀석이 쓰임이 다르면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 둘 다 생긴 건 이 가란 말이야. 근데 누구는 주격조사로 쓰이고 누구는 복격조사로 쓰인다 이 말이지. 맞지? 그럼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지 아까? 전체집합을 두고 그 중에 작은 걸 기억하는 게 우리 수업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비는 복격조사가 되는 거겠지. 자, 복격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어가 뭐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복격이라는 건 보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라고 해서 복격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보어는 뭐냐? 자, 영어에서 보어는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인데 우리 국어에서는 보어가 그게 아닙니다. 제한된 서술어.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서술어라 함은 뭐랑 뭐가 있냐? 되다와 아니다. 이 말의 앞에 오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예문을 갖고 설명하면 쉬워요. 선순구가 의사가 되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뭐가 있냐? 이 가와 이 가가 눈에 들어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때 서술어를 보란 말이야. 서술어가 되다라는 서술어가 쓰였지. 그럼 서술어 앞에 오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어가 된다 이 말이야. 고로 이 가가 뭐다? 복격조사입니다.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 주격조사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주격조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복격조사인지 여부만 확인하는데 보어인지 여부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뒤에 오는 서술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얘가 보어인지 아닌지는 서술어가 되다냐 아니다가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얘는 뭐가 된다? 보어가 된다 이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를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주격조사다. 자, 재밌는 건 우리 국어의 주격조사는 뭐라고요? 이하고 가가 주격조사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공부하는 순서 어떻게 된다? 주격조사, 복격조사. 격조사 중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이 가가 시험에 나오는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똑같이 생겼는데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맞지? 자, 그 중에 여러분들 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복격조사를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복격조사는 뭐냐? 보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를 복격조사라고 하는데 보어는 뭐냐? 되다 아니다 서술어 앞에 오는 말이 보어다. 고로 얘는 되다 앞에 왔으니까 얘가 보어지 보어의 역할을 부여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복격조사가 된다. 얘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다 뭐다? 주격이다. 무슨 말 알겠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석 이해됐어? 이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격조사에서는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더. 자, 요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헷갈릴 때 나오는데 잘 봐. 자, 격조사라는 건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격조사라는 건 격조사가 뭐라고 했지? 얘를 또 말 안 하네. 준영아, 격조사가 뭐라고 했어? 그 뒤에 있는 히터 좀 꺼. 안 되겠다, 얘한테 자네. 나도 좀 먹고. 자, 다시. 선생님 방금 격조사가 뭐라고 했어요? 격조사가 뭐라고?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격조사라고 했지. 지금 잘 들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어려운 순간에 지금 이게 한 번은 살려줄 겁니다. 한 번은 살려줄 거라고.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격조사라고 했지. 근데 잘 봐. 부사가 있어요. 관형사가 있어요. 자, 요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사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지. 애초에 얘는 부사잖아. 그러면 부사격 조사가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요게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 한번 구해준다고. 이게 나오면 제일 헷갈리는 거거든. 관형격 조사 안에, 자, 관형사 뒤에는 관형격 조사가 붙을 수 없다.
부사 뒤에는 부사격 조사가 붙을 수 없다. 이거 공식이라고. 왜? 격조사라는 건 자격을 부여하는데 얘네들은 얘가 없어도 벌써 자격이 부여되어 있어. 그러니까 굳이 조사를 통해서 자격을 또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물론 오늘 여러분들 뒤에 문제 푸는 거에도 나와 있어요. 헷갈릴 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 부사 뒤에는 부사격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관형사 뒤에도 관형격 조사가 붙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얘네들은 벌써 얘가 없어도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애들이 붙을 수 없다 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을 한번 구제해 줄 수 있는 구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됐지? 요거 하나.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접속조사인데, 참고로 국어에서 조사 중에 접속조사는 수능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게 사설 모의고사에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단어와 단어를 연결했느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느냐, 요 정도 수준인데, 요 부분은 문장의 짜임 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조사 수업 시간에는 안 하고, 오늘 조사 수업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보조사를 할 거란 말이야. 자, 보조사는 뭐냐?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합니다. 뭐라고?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한다고. 자, 보조사 중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나는 가르쳐준다고 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은는이 시험에 나옵니다. 은는. 자, 이 보조사 은는은 두 가지 의미를 담당하는데 얘가 말의 화제임을 나타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뭐 한다? 앞에 나와 있는 말과 대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은는이 시험에 나오는데 잘 봐도 자, 은는이 첫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건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자, 얘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은는이 화제를 나타내주는 형태의 보조사로 쓰이게 되면은 위치가 주격조사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은는을 주격조사로 이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는 은는이가가 있으면 주어야, 은는이가가 주격조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거라고. 우리 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가밖에 없어요. 은는은 격조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보조사예요. 단지 뭐 화제임을 나타내주는 거. 이럴 때는 뭐 한다? 주격조사와 쓰이는 위치가 같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로 쓸 때가 있냐면 앞말과 대조 상황을 나타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민경이는 빵을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잘 봐도 국어에서 문법을 할 때는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 민경이는 할 때 이 는이 보조사 중에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때 나는 보조사인데 뭘 나타내는 거냐?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대조됨을 드러내는 보조사입니다. 요게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럼 얘가 대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 앞 문장과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에 나는 싫어한다 라고만 한다면 얘는 화제임을 나타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앞 문장에 민경이는 빵을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라고 해놨으니까 얘는 앞 문장과 뭐임을 대조임을 드러내는 거라고. 얘는 뭐라고? 화제임을 드러내는 보조사라고. 원래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오늘 선생님이 수업하는 문법 수업의 핵심은 뭐냐? 구조예요. 구조적 이해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게 문장 안에 어디에 놓여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이게 조사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격조사에서는 이가가 시험에 나온다. 왜? 이가는 주격조사이면서 또 한편 뭐가 된다? 복격조사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부사나 관형사. 부사격조사가 붙지 않아. 왜? 애초에 부사니까. 관형사 뒤에는 관형격조사가 붙지 않아. 왜? 관형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사 가운데 은는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왜? 이 은는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화제임을 나타내주는 보조사와 대조임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각 쓰임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용언이 나와 있습니다. 용언 한번 봅시다, 용언. 용언 폈어요? 자, 용언에서는 우리가 좀 할 게 많아. 사실은, 우리 수업에서 오늘 제일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 아까 체언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용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다룰 텐데, 그만큼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용언, 이때 용자가 쓸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쓰임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주로 우리 국어에서는 뭐를 담당한다? 서술어를 담당합니다. 영어의 V, 버브에 해당되는 형태가 우리 국어에서는 용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용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다? 동사와 효용사가 있습니다. 영어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의미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 국어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자, 얘도 전제가 있어야 돼. 영어의 전제.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거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기본이야. 기본이라고. 이거를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 용언인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뒤에 다가 결합할 수 있으면 다 용언이에요. 예쁘다. 착하다. 맞지? 이런 것들 다 뭐가 된다? 용언이 된다. 용언은 무조건 뭐다? 동사 아니면 효용사다. 이게 전제에 깔려 있어야 돼. 용언은 뭐다? 무조건 뒤에 뭐가 붙는다? 다가 붙을 수 있다. 다가 붙을 수 있다. 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용언이 돼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언에서는 첫 번째 시험제 뭐가 나오느냐? 거기 보면 책에 이런 게 있어요.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말, 형용사,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의미보다는 구조로 수업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야 되냐? 동사와 효용사를 구별하는 구별법이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건 해솔이가 알고 있지. 해솔아, 동사, 형용사를 어떻게 구분하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라고 했지. 첫 번째 뭐야? 그렇지, 바로 저겁니다. 현재형 표현, 현재형 표현. 이게 뭐냐? 는다 혹은 이렇게 는다. 이게 결합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예요. 결합할 수 없으면 효용사입니다. 요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느냐?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이라는 거 뭘 이야기하는가 좀 더 설명할 테지만 형태를 바꾸는 걸 활용이라고 합니다. 명령형은 형태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 뭐뭐해라. 청유형은 뭐뭐하자.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동사, 바꿀 수 없으면 형용사.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해야지 동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그런 건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든다고 했을 때 봐봐. 자다, 잔다, 자자, 자라. 다 성립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해솔이는 예쁘다. 이런 문장 있잖아. 예쁜다. 안 되지. 안 되지. 예쁘자. 안 되지. 그 다음에 예뻐라. 예쁘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품사가 효용사가 된다 이 말이야. 얘는 다 되니까 뭐가 되는 거고? 동사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얘래.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게 기본이라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잘못된 사례, 동사의 잘못된 형태의 사례가 시험에 나오는데 내일 이제 1월 1일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하지? 세배하지. 세배할 때 이런 거잖아. 할아버지 올해 건강하세요. 자, 이걸 분석하면 기본형이 뭐가 되는 거지? 건강하다지. 건강하다는 건강한다가 되니 안 되니? 안 되네. 고로 얘는 뭐야? 효용사지. 효용사는 명령이나 청용을 쓸 수가 없다고 했지.
그리고 얘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올바로 고쳐야 돼. 올바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형태가 나타나야 되겠지. 알겠어? 자, 이런 형태가 있어. 성배가 대학교에 갔는데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성배 못생겼다고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거지. 성배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행복해라. 간단 말이야. 그때 성배가 멋지게 한마디 하는 거지. 야, 너 이리 와봐. 행복해라. 자, 기본형 분석한다. 행복해라는 행복하다가 기본형인데, 행복하다는 행복한다가 성립이 안 돼요. 고로 얘는 효용사지. 그러니까 행복해라라는 명령의 표현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멋지게 이야기하는 거지. 너 이리 와봐. 행복해라는 효용사니까 명령의 표현을 쓸 수 없지. 고로 나는 너와 헤어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표현들 중에 잘못된 게 많아. 왜? 형용사인데 뭐 하는 거지? 명령이나 청용을 쓴단 말이야. 이런 말에 뭐가 있어? 행복해라, 조용해라. 이런 것들은 다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왜? 형용사기 때문에 명령이나 청용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로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들 B형 보는 친구들은 여기 시험 문제 나와요. 동사랑 형용사가 나오면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B형은 무조건 여기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정리하십시오. 항상 뭘 찾아야 된다?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알겠지? 성도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됐어요? 요게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넘기시면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보조 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보조 용언은 참고로 우리 민경이가 어려워했던 거지. 보조 용언. 자, 천천히 다시 봐야 돼. 오늘 이 부분 설명을 잘 들어야지 뒤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집에 가지 못한 친구들은 감금당하겠지. 못 풀면 계속 될 때까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보조 용언. 자, 용언은 동사와 효용사를 선생님이 용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국어에 용언은 뭐 할 수 있냐? 용언과 용언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 중에 앞에 나와 있는 용언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본 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뒤에 나와 있는 용언이에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용언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 이 뒤에 나와 있는 용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 용언으로 쓰일 때가 있고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보조 용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본적으로 얘는 용언과 용언이 결합을 해야 되겠지. 자, 봅시다. 예문을 볼게요. 보고 싶다.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보자고. 얘는 두 개의 용언, 보다라는 말과 싶다라는 말이 결합이 됐단 말이야.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보다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본 용언이라고 했지.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싶다가 뭐가 돼야 되냐? 본 용언 아니면 보조 용언이다 이 말이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문법은 전체 집합을 주고 작은 걸 하면 돼. 작은 걸. 그러니까 얘만 공부하면 돼. 보조 용언만 알면 보조 용언이 아니면 무조건 뭐가 되겠어? 본 용언이 된다 이 말이라고. 그 보조 용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본 용언을 생략시킵니다. 본 용언을 뭐 한다고? 생략시킨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생략시키는 거야. 그래서 의미 변화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보조 용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나 너가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때 보고를 빼. 나 너가 너무 싶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고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보조 용언이 된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에 나와 있는 본 용언을 생략했을 때 이 자체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보조 용언이 된다 이 말이라고. 근데 본 용언은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이렇게. 집에 돌아서 가자. 잘 봐.
자, 이 문장에서는 돌다와 가다라는 두 개의 용언이 합해져 있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애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본 용언이라고 했지.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애가 본 용언인지 보조 용언인지 확인해야 되잖아. 맞지? 이때 얘를 지워. 집에 가자.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본 용언이 된다 이 말이야. 앞에 나와 있는 본 용언을 지웠을 때 의미가 성립되면은 본 용언이라고. 근데 얘처럼 앞에 나와 있는 얘를 빼버리면 의미가 성립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가 된다? 보조 용언이 된다 이 말이라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지. 됐어? 그 다음 하나 더.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냐?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두 개가 합해진 거지. A라는 말과 B라는 말, 이게 지금 본용어이고 뒤에 있는 용어야, 맞지? 이 두 개의 용어이 합해진 다음에 C라는 뜻이 만들어져. 이때 C라는 건 제3의 뜻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 보조용어이 된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 이렇게 되면 이 B가 보조용어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보면 쉽겠지.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분석하게 되면 뭐가 되냐? 돌다와 가다가 합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돌아서 간 게 아니지. 뭐 한 거지? die. 하늘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 되겠지? 죽다라는 제3의 뜻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럼 이때 뒤에 있는 가다가 뭐가 되는 거야? 보조용언이 된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기본 조건 두 가지라니까 수능에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말했는데 보조용언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했지? 본용언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용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조용언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보조용언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거라고요. 하시겠어? 네.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중요해요. 나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수업이 한 80%가 넘어왔어요. 근데 어때? 오늘 문법이 할 게 많죠? 그 5문제라고 해서 되게 얕봤잖아. 하이, 5문제 뭐 찍어도 되지. 찍으면 1000원 갑니다. 찍으면 1000원.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건 수능에서 3문제라도 찍으면 무조건 1000원으로 내려가요. 1000원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대학교 많습니다. 창영고랑 자매결연 맺은 백석대학교도 있고, 유신고랑 자매결연 맺은 선문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서대학교도 있고, 수원의 엄마들이 좋아하는 순천향대도 있고요. 수원에, 천안에 그냥 수원 애들이 먹여 살려주고 있다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그 쌍문동이라는 동네는 동네가 제일 다 외제차야. 왜? 수원 애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학교 다녀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천안경제 발전에 일조하는 게 수원이지. 그래서 천안시가 수원시랑 자매결연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몰랐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찍으면 뭐한다? 천안 간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한 문제라도 찍으면 천안 간다 이 생각 갖고 와야지. 우리는 서울로 가는 게 목표죠. 여러분 알다시피 수원이 시골이에요. 나중에 서울로 가보면 알겠지만은 수원에서 왔다고 하면 시골 사람 취급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찍지 않고 실력을 쌓아서 가면은 수원 이야기를 안 꺼내도 되고 무시 안 당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고. 알겠어? 내가 서울 수업하다가 수원 내려오면 애들이 선생님 왜 시골로 내려가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원에 있는 이 문매한 혹은 불쌍한 우리 학생들은 서울로 올려보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갖고 오는 거 아니야. 나의 우리 목표가 우리 민경이를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혜솔이랑 손잡고. 민경아, 정신 차려야 돼. 찍으면 어디 간다? 찍으면 어디 간다? 천안 간다.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신 차려야 돼. 자, 그 다음 갑시다. 활용입니다. 활용도 어렵게 설명 안 해요. 보통 이제 다른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 활용을 1시간 정도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10분 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봐. 자, 10분 안에 어떻게 하느냐? 활용이 뭐냐? 활용이 누가 물어봅니다. 야, 활용이 뭐냐? 자, 활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형태를 뭐 하는 거? 변화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활용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유지하면서 형태를 바꾸는 거야. 활용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 가다, 가고, 가니, 가서, 딩딩딩딩딩. 이렇게. 자, 얘네들은 다 기본적 의미가 영어의 고라고. 그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형태가 생긴 모양이 바뀌었지. 이런 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어간이라고 하고, 바뀌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데, 활용에서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활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잘 들어야 돼.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다. 자, 규칙 활용이 B야.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한테 수업을 뭐 해주냐? 규칙 활용만 합니다. 규칙 활용이 아닌 건 다 뭐가 되겠어? 불규칙 활용이라. 내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몇 번 들어보면 아, 선생님이 문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가 시험에 나오는구나, 왜 나오겠구나, 이걸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자, 규칙 설명 안 하는데, 자, 이 규칙 활용은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가 규칙 활용이냐? 첫째, 변화의 양상이 규칙적이어야 돼. 이런 애들이 규칙 활용이야. 왜? 뒤에 어미만 딱딱 붙어서 바뀐단 말이야. 나머지 건 고정되어 있고, 뒤에 붙는 어미에 따라서 딱딱딱딱 바뀌어요. 이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 규칙 활용이 된다, 이 말이라고. 두 번째. 자, 이거는 O예요. 영어의 O는 뭐지? 또는이지. 둘 중에 하나만 성립되면 규칙 활용이야. 둘 다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돼.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변화의 양상이 불규칙적이야. 그런데 불규칙적이면 불규칙 활용이 돼야 되는데, 불규칙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규칙 활용이냐? 음은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돼. 이게 이제 표준국어 문법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 너무 어렵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를 좀 더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음은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건 동일한 조건에 다른 형태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예를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 활용을 하면 쓰다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게요. 쓰다, 쓰고, 쓰니, 쓰어 라고 안 하고 써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지금 규칙적으로 변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얘가 중간에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가 뭐가 되는 거지? 불규칙적으로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얘가 다른 똑같은 조건에서도 나타나면 돼. 자, 똑같은 형태의 구조가 의다로 끝나는 걸 찾으면 돼. 뜨다, 뜨고, 뜨니, 떠. 똑같은 형태로 변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 쓰다가 있고, 그 다음에 뜨다가 있고, 이런 것도 있네. 끄다, 끄고, 끄니, 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동일하게 얘 때만 바뀐단 말이야.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 국어의 음은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구조, 다로 끝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으면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숙제예요. 찾아가지고 오시면 아르바이트가 되겠지. 새해 여러분들 큰 기쁨 가질 수가 있겠지. 우리말의 의다로 끝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100만 원입니다. 무슨 말 알겠지? 요렇게 집에 가서 생각해봐. 의다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활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 예, 괜찮은 거야. 나도 한 1년 동안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해내면 돼. 그럼 난 논문을 쓰면 되니까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야. 이렇게 적용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법칙을 만들었는데 하나가 뭐냐? 탈락, 불규칙.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이야. 의가 탈락하는 건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리을 탈락입니다. 얘도 규칙 활용이야. 얘네들을 뺀 나머지 탈락하는 애들은 다 불규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얘네들만 규칙이야. 의 탈락하는 거, 리을 탈락하는 거. 얘네들만 뭐다? 규칙이다. 나머지는 다 뭐다? 불규칙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이해돼서? 그러면 나머지 형태의 활용은 다 뭐가 된다? 불규칙 활용이 된다, 이 말이라고.
뭐 불규칙 활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여러 층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겠지. 규칙이냐 불규칙이냐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됐어요? 활용에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활용해보고. 자, 이번에 어미가 있네요, 어미. 자, 어미 보죠. 몇 개 안 남았어. 10분 내로 끝낼게. 자, 어미. 아까 방금 활용할 때 바뀌지 않고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간. 바뀌는 형태가 어미라고 했죠. 요 어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어미와 무슨 어미?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나뉜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어말어미는 말의 끝에 오면 돼. 맞지? 근데 선어말어미는 말의 끝에 오는 말 앞에 오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하는가? 위치로 알 수가 있겠지. 말의 제일 끝에 오면 어말, 걔 앞에 오면 선어말. 쉽지? 이렇게 간다고. 자, 요 어말어미는 우리 국어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뭘 나타내거나 시제를 나타내주거나, 두 번째는 뭘 나타내거나 높임을 나타내거나, 세 번째는 공손이 있긴 한데 현대국어에서는 잘 안 써요. 하시오 옵소서 할 때 이런 것들이 공손이 잘 안 써. 대부분은 다 시제와 높임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문법 요소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여튼간 우리 국어에서 시제와 높임을 뭐를 통해서 드러낸다?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드러낸다. 됐지? 자, 그리고 문장의 맨 끝에 오는 어말 어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 종결형이 있어요. 문장을 종결하는 형태가 있고 종결하지 않는 형태를 비종결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결하는 어미를 뭐라고 하냐? 종결어미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평소형 종결, 뭐 감탄, 뭐 이런 식으로 종결이 쭉 있겠지. 그 다음에 비종결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연결어미. 자, 이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형태. 아까 접속 조사와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문장에 짜여있을 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이 전성어미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건 오늘 설명하기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전성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전성어미거든. 아까 선생님이 앞에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했어요. 관형형 전성어미에 뭐가 있냐? 니은과 리을이 있어요. 받침에. 그래서 나는 관형어가 받침에다 니은과 리은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국어에서 니은과 리을이 붙으면 걔를 마치 꾸며주는 관형어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전성어미라고 하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품사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태국 갔다 온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달라고 해. 그러면 제가 요 전성어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무슨 말 알겠지? 요 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지 전성어미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전성어미 설명하려고 태국 갔다 왔어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여기 갔다 오는 거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전성어미 누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누가 할까? 춘영이가 기억하고 있어. 전성어미 이야기 해줘야 된다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미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다. 그 다음에 어말어미는 종결과 비종결이 있는데, 비종결은 연결어미와 전성어미가 있다.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는 시제와 높임을 나타내주는 게 일반적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딱 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끝내도록 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끝내는 시간을 칼같이 잘 지키니까. 자, 관형사하고 부사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관형사하고 부사.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묶어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금요일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할 거냐면 비문학 수업을 할 거거든. 비문학이 아까 독서인데 15문제 나온다고 했죠. 사실은 그게 관건인데 우리 학원의 자랑이 그 독서 파트를 안 틀린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이 쭉 이제 뭐 설명하는 게 있는데, 수능은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사고력을 물어보는 건데, 이 사고력이라는 게 묶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낱낱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걸 다 묶어야 돼. 그래야지 수능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2개씩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수식어도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형사하고 부사의 공통점은 뭐냐? 묶어. 자, 관형사와 부사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수식어야. 수식어라는 게 뭐냐? 꾸며준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수식 법칙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수식 법칙. 우리 국어의 수식 법칙이 뭐냐? 나는 항상 2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어의 수식 법칙은 1대1 대응 수식이다. 하나가 하나를 꾸며줘야 된다. 잘생기고 멋진, 젠틀한, 스마트한, 샤프한 국어선생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니까. 하나만 해줘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훌륭한 국어선생님 이렇게 가야지 딱 된다 이거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 수식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국어는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말이 뒤에 오게 되어 있다고.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서 뒤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우리 국어의 기본 구조라고. 근데 영어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게 국어와 영어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해석이. 우리 국어는 앞에서 뒤로 가는 거. 근데 관형사는 뭐냐? 체언을 수식해줍니다. 이게 관형사야. 체언이 아까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했지. 자, 이에 반해서 부사는 뭘 수식해주느냐? 용언을 수식해줘요. 용언은 좀 전에 배웠는데 동사와 형용사가 용언이었지. 얘네들을 꾸며주면 부사야. 그러니까 부사의 위치는 어디야? 용언 앞에. 관형사의 위치는 어디겠어? 체언 앞에 오겠지. 왜? 앞에서 뒤로 꾸며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시험에는 부사가 더 잘 나와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부사는 용언만 수식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뭐도 수식해주느냐? 또 다른 부사도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문장도 수식해줘요. 그래서 이게 부사와 관형사의 차이야. 관형사는 보편적으로 체험만 꾸며주는데 부사는 용언도 꾸며주고 또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도 꾸며준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자, 예문을 보면은 이런 게 있겠지. 자, 이런 게 은진이는 공부를 매우 잘 한다. 자, 이 구조가 있단 말이야. 이 구조 잘 봐. 잘이 뭘 꾸며주느냐? 한다라는 소수를 꾸며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매우가 뭘 꾸며주냐? 잘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매우가 잘한다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매우는 뭐만 꾸며준다? 잘만 꾸며준다. 잘은 뭘 꾸며준다? 한다를 꾸며준다. 똑같이 부사인데 잘은 용언을 수식해주는 부사고 그 다음에 매우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요. 표현 알겠어? 이거 중요해. 감동 먹구나. 눈 감고 완전 장난 아니네. 너무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요 부분.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예를 한번 보면은, 이런 거지. 자, 예문에 이런 거지. 과연, 효율이가 서울대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지. 자, 이때, 과연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문장에서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잘 봐. 효율이가 과연 서울대 갈 수 있을까? 효율이가 서울대 과연 갈 수 있을까? 효율이가 서울대 갈 수 있을까? 과연? 차이가 뭔지 알겠지?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는 문장에서 위치가 자유롭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앞에서 뒤를 꾸며주게 된다. 됐어요?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빨간색이 남아있잖아요.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관형사는 조사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공부했던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관형사기 때문에 절대 조사와 붙을 수 없다. 그치? 자, 이에 반해서 부사는 뭐가 가능하냐? 조사와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지에 나오는 거야. 보편적으로 선생님 조사랑 붙을 수 있는 거는 체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사는 보조사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조사 중에서 보조사가 붙을 때가 있다고. 무슨 말이겠지? 그게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지금 이제 첫 개강하는 주기 때문에 하나 더 서비스로 주면은 부사는 곱하기 2 반복했을 때 쓸 수 있으면 부사야. 매우
매우면 반복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지? 이러면 다 부사론약하는데 이게 하나 있디야. 중요한 수가 또 여러분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돼. 부사는 곱하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됐어요? 자,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감탄사는 1분짜리인데 수능에 안 나오겠죠. 수능에 안 나오는데 가끔씩 또 사설에서 나올 때가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감탄사는 감탄을 나타내주는 말이 감탄사야. 그러니까 감탄이니까 뭘 드러내는 거냐? 정서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재밌는 건 감탄사는 다 뭐냐? 독립어입니다. 문장에서 독립돼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재밌는 거 뭐냐? 재밌는 거 뭐냐? 이렇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됐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맞지? 그게 바로 뭐냐? 문장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부호랑 같이 쓰여. 자, 예를 들면 어머나! 나 복권 당첨됐어.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이때 어머나 뒤에 뭐가 있지? 쉼표가 있지? 얘가 바로 문장과 독립됐다는 뜻으로서 얘가 뭘 나타내는 거다? 감탄을 나타내주는 감탄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있겠지. 헷갈리는 게. 희승아, 축구하러 갈래?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야. 희승아, 축구하러 갈래?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장에서 딱 떨어져 나왔으니까 아, 감탄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애초에 전제에서 어긋나는 거야.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게 품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품사는 뭐라고 했죠? 모든 품사는 뭐라고 했어? 단어라고 했습니다. 단어. 기억나? 단어는 뭐라고 했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애들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잖아. 희승아, 희승, 명사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어? 아, 혹격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했지.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품사로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고로 얘는 감탄사가 아니야. 얘는 독립어이긴 하지만 감탄사는 아니란 말이야.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감탄사는 한 단어야. 분리할 수 없어야 된단 말이야. 어머나는 분리할 수 없단 말이지. 야, 분리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만 감탄사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제 수업하는 파트가 이 부분까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면 알겠지만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문법 수업을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하는 게 수능에 한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 근데 이 한 문제를 찍으면 안 되고 풀어야 되는데, 나의 전제는 뭐냐? 맞추는 건 당연한데 빨리 풀고 맞춰야 돼. 그러니까 문법은 한 문제당 1분 안에 푸는 걸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 선생님이 이제 수능 파트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5개 영역이 있는데, 우리 학원이 자랑하는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문법하고 문학을 20분에 풀게 하는 게 우리 학원의 자랑이야. 문법하고 문학이 15문제, 문법이 5문제거든. 총 20문제란 말이야. 그걸 연습을 시켜서 20분 안에 풀게 합니다. 즉, 한 문제당 1분씩 풀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비문학이 15문제인데 그걸 안 틀리게 하는 거지. 그거는 빨리 풀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해. 이해돼?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쭉쭉쭉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방학 때 시킬 거니까, 야, 쟤네들 봐라. 지금 빨리 가겠다는 의지. 벌써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의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우리 선생님이랑 뒤에 있는 우리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한테 확인을 하고 가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는 비문학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문법을 해요. 한 번 한 번이 계속 지그재그로 돌아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2시까지 올 때는 비문학 책을 들고 오시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방학 때 한 텀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